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집합건물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TV 시작합니다. 오늘 몰아서 연말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PDF 업로드를 해서 연말정산하는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납전표 연계와 같은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다 계산해서 빼고 더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한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 주의사항이 있어요. 비번 걸린 파일로 받지 말 것, 주민번호는 풀로 들어가야 되고 부양가족란에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해야 데이터 업로드에 에러가 안 뜬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교육비 부분은 수기 입력해야 하는 것 기억하시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는 그 입력한 데이터들을 잘 넣었으면 프로그램을 돌려서 결정색을 산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 작업은 인사급여의 요 순서대로 쭉 가고 있어요. XP, ERP는 순서대로 업무 처리하도록 나열이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전 직장 내역 등록 들어갔고 연근로소득도 했고 개인공제 자료도 넣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연말정산 작업이 들어가면 이렇게 확인이 뜹니다. 2022년도 기속정산이겠죠. 얘는 아니고 2022년도 기속정산이 뜰 거고 정산연도는 2022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정산대장은 전체 해도 되고요. 한 명씩 나는 맞춰보겠다면 부분 하셔도 되는데요. 대부분 전체로 하시죠.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정산 대상은 재직 구분으로 전체로 놓고 정산 작업 버튼을 클릭하셔야죠. 재직자로 기준 놓고 재직자 또는 퇴사자만 정산 작업하고 싶으면 재직 구분을 재직자, 퇴사자로 나눈 다음에 따로따로 정산 작업합니다. 그리고 그 특정 직업만 할 때는 정산되는 부분을 요거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직업만 할 때는 부분으로 선택하고 해당 직원의 4번 넣고 하는데요. 이거 언제 하느냐? 중도퇴사 할 때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은 대부분 재직자로 전체로 놓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중도퇴사자 한 명만 할 때는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얘도 똑같이 연말정산 하는데요. 대신 그 공제자료, 개인 공제자료를 넣지는 않습니다. 중도퇴사자는 전 직장 있으면 넣는데 이것도 거의 안 해요. 중도퇴사자는 뭐 하냐? 중도퇴사자는 퇴사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연근로소득 내역 집어넣고 이거 안 넣고 그냥 기본 공제만 돌려서 연말정산 작업을 돌립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중도퇴사자는 소득세와 사대보험만 가지고 기본 공제를 돌려서 연말정산 작업해서 그거를 그 환불해 주던가 결정색을 맞추는 거죠. 이거는 특정사만 하는 거는 중도퇴사자다. 근데 연말정산 기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 전체로 재직자를 가지고 한다. 퇴사자는 퇴사할 때 기본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퇴사자는 안 합니다. 근데 퇴사자를 놓친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해주셔야겠죠. 그죠? 해주셔야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하는 데는 문제는 없으나 원천징수 신고가 문제가 돼요. 만약에 9월에 퇴사한 거를 퇴사 처리 안 하고 그냥 소득세만 신고 납부를 했어요.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된다? 연말정산 신고할 때라도 넣어주셔야겠죠. 그거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에 대한 질문을 제가 이번에 1월 28일 날 집합교육할 때 세무사님께 좀 간단하게 알려달라고 해서 얘기를 요청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더 예시 사례를 좀 특이한 것들을 좀 드렸는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으나 이걸 다 해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몇 가지를 막 던져놨는데 명절이라 제가 조금 지금 전화 통화가 어렵습니다. 명절 끝나고 전화해서 조율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그러면 의료비 공제자료 등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의료비 공제자료는 국세청이 별도로 연말정산 작업한 내용하고 별도로 또 한 번 더 올려줘야 돼. 그래서 여기는 보면 연말정산 작업하고 의료비 공제자료를 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의료비 공제받은 직원, 그 의료비를 세금 계산, 그러니까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 입력을 넣은 사람은 의료비에 대한 내용을 각각 또 넣어주시는 게 바로 의료비 공제자료 등록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의료비 공제자료에 여기서 해당 연도 조회를 누르면 아까 개인 공제 자료에 의료비 공제를 입력한 직원만 떠요. 그러면 이제 이 조회된 사원을 선택하면 이렇게 요 내용들이 뜹니다. 그래서 이 사원에 대한 행추가를 하고 이 사람이 국세청 자료로 얼마였는지 아니면 어디 병원에 얼마였는지 이것들을 그 의료비 자료를 통해서 입력하셔야 돼요.
그죠? 증빙 코드 같은 것도 국세청 자료인지 아니면 국세청장에서 조회된 자료인지 아니면 건강공단에서 발효된 자료인지 아니면 그냥 약제비 계산전지 뭐 기타 의료 영수증인지 이거를 그 코드 맞춰서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납입 금액하고 그죠? 총 금액은 이 금액들과 총 금액은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죠? 주민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시 숫자만 등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하고 사업자 번호를 능력하는데 가끔 아스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표로. 근데 숫자만 등록하라고 했으니 여기는 숫자를 다 찾아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PDF 받을 때 아스타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안 나오게끔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만약에 약제 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땡땡땡땡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아는 번호면 넣어도 되는데 내 번호는 주민등록번호는 내가 아니까 넣으면 돼요. 근데 사업자 번호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땡땡땡땡 병원. 기관명은 이렇게 넣어도 돼요. 기관명은 그대로 넣어도 돼요. 이렇게 별표 무슨 참사랑 병원인데 참사랑이라는 참사랑은 빠지고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기관명은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 사업자 등록 번호하고 주민번호는 숫자만 넣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나올까요? 우리가 보는 화면이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실제는 우리 입력할 때는 숫자로 넣으셔야 돼요. 그거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우고 기부금 공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의료비와 똑같이 기부금 넣으신 분만 직원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조회된 사원에 대한 것들 똑같이 행추가 하시고요. 개인 공제에서 기부금 금액 각각에 넣었던 거를 이걸 다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하고 그죠? 당연도 기부금하고 여기 밑에 기부금 조정 내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전년도 공제 금액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이거를 이번에 넣을지 안 넣을지는 내가 판단해야 하잖아요. 내가 전년도 기부금을 다 못 썼어. 10만 원인데 그중에 5만 원 썼어. 그러면 이 중에 전년도 자료를 불러왔는데 그중에 못 쓴 거 누군지 내가 알잖아요. 내가 선택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 당해 기부금 내용에 대해서 공제 받을 금액하고 2월 된 금액은 구분했을 때 내가 지난해에 못 쓴 거는 그 대역을 확인하고 선택해서 넣으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겠죠. 월세액도 마찬가지. 월세액에 대한 주택 임차 등록에 원리금 상환에 이런 세액공제 받은 직원만 여기 뜹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내용에 맞춰서 그 주택 임차 등록 자료를 넣으시면 되죠. 거기 영수증 써 있어요. 계약서, 얼마, 연간, 금액 요것들을 같이 넣으시면 돼요. 이거 똑같이 주민번호하고 사업자 번호 숫자만 넣으셔야 돼요. 여기. 그리고 여기에 주택 유형도 넣으셔야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고시원인지. 그죠? 그 다음에 금전 소비 대차 같은 경우는 돈을 빌리고 약속한 거에 대한 계약 문서가 만약에 국세청 자료는 들어와지지 않겠죠. 이거는 업로드 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셔야겠죠. 임대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거는 월세액은 생각보다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월세 할 때 소유자가 안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 월세가 끝나고 다음에 이것도 그 소급이 되거든요. 한꺼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도 마찬가지. 연금저축에 대해서도 입력한 그 해당 직원만 불러와지고요. 그것도 퇴직연금 계좌인지 연금저축 계좌인지 이거는 그 제목에 써 있어요. 거기 있는 거 보고 그대로 금융회사 계좌번호 이런 거 다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공제될 금액이 0이다. 그러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입력 안 하고 납입 금액하고 공제 금액이 조회되면 금융회사의 계좌번호도 넣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계좌번호는 요거 미들바 중간에 있는 미들바는 입력하지 않으셔야 돼요. 계좌번호를 입력할 때 그거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다음 밑에 연말정산 결과 조회. 자, 그러면 연말정산을 이제 프로그램 돌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연말정산 결과조회를 누르면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한 요 원천징수 영수증에 여기 근로수당 비과세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급여 총금액이 있는지 그러면 여기 밑에 결정세액이 나오고요. 결정세액하고 이제 기존에 납부한 세액 종전근로자 합쳐서 차감 납부세액이 나와요. 그게 마이너스면 환급이에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결정세액이 있고 납부환급세액 마이너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요 내용 가지고 2월달 급여할 때 정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신고 구분을 비신고자로 선택한 후 저장 시 홈택스 정산 파일 등록 시 해당 사연은 제외됩니다. 신고하지 않을 직원이다. 그러면 요거는 비신고자로 하시면 이 사람은 홈택스 정산할 때 빼고 들어가요. 만약에 전체 직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중도 퇴사자로 이미 했어. 그럼 또 신고하면 또 중복 들어가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럴 땐 비신고자로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원천징수 영수증은 비과세, 소득은 야간, 출산보육수당은 표기되고 식대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천징수 영수증 비과세 소득에 야간 근로 비과세가 있으면 그죠? 출산보육수당은 여기에 들어가요. 근데 식대는 아예 표기가 여기에 비과세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자체가 소득 구간에서 식대는 제외하고 소득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걔는 빼고 들어가요. 근데 야간하고 출산보육수당은 여기 급여란에 얘가 합산 들어가요. 예를 들면 급여란에 만약에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야간 수당이 20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니야. 그냥 100이라고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야간 근로가 100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는 얘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급여란에 1,000만 원 있으면 야간 비과세인데 여기 들어가면 과세 아니야? 아니야. 요 밑에다가 비과세로 따로 써줄 거야. 여기. 비과세로 야간 근로수당은 100이 있어. 그래서 실제는 여기서 이거 뺀 금액만큼 소득 구간을 해서 소득세를 짓게 하고 결정세액을 산출했다라는 표기를 해줘요. 그래서 식대는 여긴 들어가지 않지만 여기는 식대는 빼요. 급여에 식대는 빼요. 대신 여기 급여에 들어가는 거는 야간 근로, 출산, 보육수당 은 합산해서 신고가 들어가요. 대신 밑에 있는 비과세 표기는 한 번 더 들어가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금액 중에 얘는 비과세를 빼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옛날보다 이게 XPRP가 조금 국세청에 대한 세법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서 지난번보다는 그 PDF가 좀 내용이 좀 알차진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낮았다. 라고 일단 제 총평을 해봅니다. 자, 보시면 요거는 그 원천징수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돌려보면 출력되는 정산 명세서죠. 뒷장.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국세청에서 특별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직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화 여사님이 난 PDF 이런 거 몰라. 나 이런 거 하나도 못하겠어. 그냥 해줘라고 하시면 기본으로 받아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표준세액으로 아무것도 신청 안 하신 분은 일단 13만 원 빼고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 그냥 아무것도 안 넣으시면 표준적으로 세액공제 13만 원은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만큼 빼주고 하기 때문에 미화 여사님들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넘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가급적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XPRP에서는 특별소득 공제하고 특별세액 공제로 받는 금액하고 표준세액 공제로 받는 금액을 비교해서 얘가 유리한지 비교했을 때 얘가 적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얘를 이겨서 13만 원 적용하는 거고 만약에 13만 원보다 소득공제가 얘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네. 그럼 얘는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알아서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죠? 특별소득공제하고 기본으로 받는 세액공제 13만 원을 비교했을 때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더 크다 하면 그냥 무조건 큰 금액으로 알아서 자동 계산돼서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언제 보냐면 연말정산이 아닌 중도퇴사자가 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은 아무 자료도 근거 개별 세액공제 자료 아무것도 안 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거 적용 하나도 안 하고 표준세액 공제가 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존에 그 퇴사자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 나 건강하고 국민연금 납부한 거 있는데 이거 왜 표기 하나도 안 됐어요 하면 그게 표준세액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럴 때는 자료를 받았지만 거기에 납부했던 건강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 납부했던 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이거 잠깐 앞으로 가볼까요? 앞장에 있는 것을 입력하셔야 돼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거는 이거하고 상관없지만 잠깐만요. 여기 보면 여기 작게 보이죠? 여기 아주 코딱지만하게 보이는데 건강국민고용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금액을 입력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에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도퇴사자 아무것도 제출 안 하고 나 5월 달에 신고할게 하신 분들은 이 내용 반영 안 하고 그냥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얘가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 뭐 건강보험 이게 입력이 안 될 거란 말이죠. 얘가 알아서 계산해서 큰 걸로 한다. 그거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정산 디스켓 작성. 자, 그러면 이거는 국세청에다 우리가 업로드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디스켓이라는 그 파일로 변환해서 정산한 내용을 올린다라는 얘기죠.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하고 그 다음에 의료비 명세서를 홈택스에 각각 올려야 돼요. 얘가 정산한 거를 연말 정산한 거를 파일 2개로 변환해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간이지급 명세서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 설명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근로소득자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로 간이지급 명세서를 올리죠. 이거는 연말정산랑 상관없지만 그때 이거를 변환해서 업로드하는 방식 할 때 이거 하나 있어요.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요거를 국세청에 상반기 거 한 번, 하반기 거 한 번 올릴 때 이것도 똑같이 올릴 수 있어요. 여기서 정산 디스켓 작성해서 요거를 올릴 수 있다.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지만 연말정산은 상관없지만 참고로 알려드려요. 제가 간이지급 명세서 영상 중에 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라고 상반기 근로자에게 줬던 소득에 대한 신고 서식에 이걸 일일이 넣기 힘드니 이거를 만약에 엑셀로 변환, 아니 엑셀이 아니래 정산 디스켓 작성해서 파일로 변환해서 국세청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하고 물어봤을 때 요게 있더라고요. 간이지급 명세서 요거 있다. 지금 상관없지만 한 번 더 얘기 드려요. 어쨌든 연말정산 작업 결과 홈택스의 파일을 업로드하는 메뉴입니다. 재직 신고 대상자 구분을 선택하죠. 여기서 2022년도 정산대상 전체, 그죠? 신고자 구분의 전체를 할지 아니면 재직자하고 퇴사자를 넣을지 아니면 재직자만 넣을지 퇴사자만 넣을지 따로따로 할지 이거를 선택하시고요. 작성일자 담당 부서 담당자면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 왜 넣을까요? 국세청에서 이제 잘못되면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나 물어보는 거 싫으니까 안 쓸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변환 자체가 안 돼요. 아스타 있죠? 그냥 무조건 필수 사항이에요. 요거 입력하시고 파일 구분을 선택해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하나 만들어 놓고 의료비 지급 명세서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바탕화면에 해놓고 파일명이 확장자 잘 보신 다음에 요거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와 의료비 명세서를 각각 홈택스에 올리셔야 돼요. 정산 디스켓 작성 버튼 누르시면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저장된 파일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파일 첨부해서 신고하시는데요. 하는 방법은 국세청 신고 안내,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서 방법은 있으나 굳이 어렵지 않아요. 찾아 들어가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멤버십에 제가 올려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산 디스켓 작성한 걸 요거 업로드하는 방법이에요. 국세청에 들어가면 신청 제출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출이죠. 근로, 사업 등 지급 명세서, 근로 지급 명세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정기 제출입니다.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열려 있어요.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여기서 올리고 아까 의료비도 변환한 거 여기서 올립니다. 그래서 각각 변환했어요. XPERP에서 작성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및 요거 하나 파일과 의료비 지급 명세서 파일의 두 번째 파일을 홈택스의 변환 제출 방식 이용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들어가면 직접 작성 제출 방식은 내가 하나하나 입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 작성 제출 방식은 이건 수정 후 기한 후 제출. 이거는 신고 기간이 지났을 때 3월 10일이 지났을 때 넣는 거고 지금은 제출 방식은 직접 작성 제출 방식 하셔도 되지만 지금 우리는 이게 아니다. 보다 변환할 거잖아요. 요거 변환 제출 방식으로 회계 프로그램 이용해서 요거를 업로드하는 거니까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국세청에서 우리는 직접 신고하는데 하는 분들은 이거예요. 직접 작성 제출 방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징수 환차 환급금은 자, 우리가 국세청을 돌렸을 때 우리가 차감 소득 금액이 나오잖아. 각각의 근로자가 이거를 가지고 급여 테이블에 반영하는 거죠. 우리가 일일이 넣어서 계산해서 수정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연말정산한 후 차감 징수세액을 급여에 반영하는 자동 계산하는 맨입니다. 자, 그러면 징수 환차 환급금은 연말정산 다음에 있어요. 여기서 보서 2022년도를 조회하고 그 다음에 급여 적용일을 2월달 급여니까 2024년도 2월 28일 일괄로 한 다음에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적용하는 급여일을 표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급여 계산에서 적용한 급여로 급여 계산할 때 요게 이 차감소득 금액이 다 급여 계산으로 들어가면 여기 2월 28일 급여 적용했을 때 계산해서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요. 환급소득이. 그래서 한 번 더 2022년도 조회하시고 급여 적용을 넣으세요. 그리고 저장 버튼 하면 2월 28일 날 급여로 얘가 환급금이 적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급여 계산하기로 인사급여에 급여 계산하기로 들어가면 여기서 2월 28일 똑같은 날짜로 하셔야 돼요. 급여내역도 2월 28일 급여로 그죠? 진수전 환차 환급금 메뉴에서 급여 적용을 등록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2월 28일 날 급여를 먼저 해놓고 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 그죠? 아니다. 여러분 혼동을 드려 죄송해요. 얘를 먼저 하셔야 돼요. 징수환차 환급금을 먼저 하신 다음에 급여 적용일에 이 날짜에 맞춰서 적용해 주셔야지 얘 급여 테이블에 반영이 돼요. 급여 계산 후 명세서를 출력하면 근로자 한 명씩 다 징수환차 환급금 마이너스 금액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확인이 안 되고 출력해야지 확인해요. 얘는 이게 단점이에요. 여기서 확인되면 좋은데 앞만 봐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요거 밑에 보고 아 요거 확인됐구나 마이너스 됐구나라고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출력하시면 돼요. 화면상에서는 이게 또 이게 구현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개정세법 요약은 제가 굳이 지금 하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매년 했던 거에서 조금씩 바뀐 거여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거 있잖아요. 그 좀 특이한 거 경단형 고용기업, 중소기업 취업자 이거는 따로 보셔야 돼요. 만약에 특이한 경우 우리 사업장에 이런 경우 있다 그럼 따로 찾아보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도 기소 2023년 버전 XPRP PDF 변환으로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속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1월 28일 날 그 교육을 신청하실 분들은 선착순 40분에서 마지막 영상 하단에 있는 이 영상에 링크 보시고 필요하신 분 신청하시고 필요 없으시면 과감히 버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상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